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를 불법이었다고 보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당원 74조위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한 것은 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니었나. 징계 대상을 본권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는데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이 시도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에서도 그렇고 당 중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네. 당무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무감사에서 불법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원당규상 불법이었다. 예, 당원당규를 위반했다 하고 불법이었다고는 약간 그 예. 결이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당원권 정지 3년 예. 이거는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매우 중징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두 분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제 윤리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당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네. 네. 자, 윤리위원회 당신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처럼 네. 윤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이양수 사무총장 얘기가 아마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무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가 않은 데서 따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5월 12일 날 후보 등록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부터 2달 전인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한번 되돌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당원들 조사를 합니다. 전 네. 당원을 조사를 해서 자 이제 이 후보로 뽑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외부에 있는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의견을 묻는 무려 83%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네. 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87%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지도부에게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정을 일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 의원총회에 통과가 됐으니까 절차적으로는 당원 당규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그 당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새벽 3시에 후보를 바꿔치는 게 어디냐라고 해서 그날 아침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죠? 네. 야, 새벽 3시 아무래도 그렇지 후보를 바꿔치기 하는 게 어디냐. 바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예. 지금 저 중징계를 받은 두 분은 후보 등력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역산을 해서 시간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을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예. 지금 그런 큰 흐름을 봐서 이것이 그대로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예. 일단 뭐 한 가지 확인을 해드리자면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일단 확인을 해줬고요.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무감사 결과를 봤을 때 감사위원 이제 참석한 6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것도 3년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안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우선은 뭐 3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다음 총선에 못 나간다. 사실상 예. 불출마 압박을 그렇죠. 한 거다. 그렇죠. 불출마에 해당되는 예. 그런 이제 형을 소위 이제 구형을 한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못 그렇죠. 나오는 거지 아예 뭐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에 물론 이제 출마할 수 뭐,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런 중징계인데 네.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라는 그 조항의 문구를 이 당무감사위는 잘못 적용된 것이다. 당시의 지도부가. 예. 1년 6개월 전에 대선 후보가 될 당원은 당직을 사퇴해야 된다. 네. 라고 한 그 당원 당규 74조 2항을 잘못 이제 적용한 것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 탄핵이 됐을 때 대선이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력한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이 당시에 탄핵 당시에 당직이 있다 하면 후보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사유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속에서 후보 지위를 새벽에 날치기로 박탈한 것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 그 쌍권, 권성동, 권영세 또 이양수 사무총장은 사실은 이 후보 단일화 시점을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응할 수도 있고 또 단일화는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 대선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또 그래서 선거운동이 들어가게 되면 투표 용지 찍기 전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기도 했는데 예. 자 그런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그 국힘의 당헌 당규에는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는 건데 후보가 당무 지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하지 마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그 명분으로 이제 날치기 후보 개최를 했다. 그러니까 86%가 찬성했다 했지만 실제로 또 총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또 됐지 않습니까? 아 마지막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 자체도 그렇게 믿기지 않는다 하는 네. 그런 판단이 이제 작용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일종의 정당 쿠데타적인 새벽 날치기 시도로 강제 교체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아주 방한하는 행위고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세력 또는 내란 세력과 함께 정권을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연장하려 했다 예, 예. 하는 그런 판단이 작용해서 중징계를 이렇게 일종의 구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원권을 3년 정지를 내렸다는 거는 당원권 내릴 수 있는 최대치를 이제 적용을 할 만큼 네. 이제 중징계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른바 쌍권이라고 부르는 권성동 의원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욕을 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뭐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점은 없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당원 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징계 대상은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나도 처벌 대상에 넣어달라라고 오히려 발끈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이게 당무감사위원회가 하여튼 당원 당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항의 표현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도 징계 대상에 넣지 왜 나는 빼느냐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당무에 대한 대표권은 이 당 대표에 있는 것이죠. 네. 당 대표가 없는 경우에 비상시에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뽑아서 당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원내 대표가 당 대표 역할은 이 다르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돼 있고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저 지금 비대위원회 회의도 나옵니다만 항상 두 분이 투톱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바로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무의 실무 책임자는 사무총장입니다. 그 당시에 예. 이양수 사무총장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의 과정은 참여를 했지만 위계 질서상의 비대위원장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이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당무의 어떤 수직 구조로 볼 때 그런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그 당무 이 새벽 3시에 어떤 조금 전에 날치기 통과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결제 라인은 있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권성동 그 권영세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톱 체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예. 이 결제 라인에서는 사무총장 바로 위에 비대위원장이다. 이것을 감안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결정을 내린 게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좀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수위 조절도 뭐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장도 일시적으로 겸해있기도 했죠. 원내대표를 이제 빠뜨렸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의아스럽죠. 단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후보 네. 단일화 하라고. 예. 여론조사를 맹문으로 해서 단식까지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좀 빠졌다는 거 의아스럽고 이렇게 이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당무감사위가 열심히 하려 해도 예. 주로 이제 소위 피의자로 불리는 그분들을 모셔서 면담 조사하거나 또는 회의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회의록은 아무래도 지금도 친윤 기득권 그 지도부가 건재한 상황에서 예. 당직자들이 이분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한 회의록을 불리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한계들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권성동 의원이 운 좋게 좀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 어쨌든 뭐 윤리가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네. 일단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의원과 뭐 대학 동기다, 예. 과 동기다는 말도 있고 네네. 중징계는 지금 친윤 기득권 지도부가 사인을 줄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못 때리도록. 만약에 좀 심한 중징계가 된다 하더라도 8월 22일 날 국힘 전당대회가 친윤 기득권 지도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예. 결국은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당은 뭐 계속 민심을 좀 거스르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아까 비유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3년을 다 안 때릴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윤리에서 다 결정은 좀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전에 사례를 봐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건 당원당규 위반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도 윤리위원회에서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법원 역할을 하면서 상당 부분 감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저렇게 중진 의원들 권영세 의원 이양수 총장이 상당히 중진 의원인데 다음 3년 뒤에 총선에 불출마하는 그런 그 형량을 그대로 윤리위원회가 받아서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또 당내 역학구조상 그것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예.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31일에 후보 등록을 앞둔 전당대회 대진표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주변에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정당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출마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혁신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저는 자진 하당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풀뿌리 보수 운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나와서 혁신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친윤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친윤에게 혁신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지만 혁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전당대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출마, 불출마 선언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 여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오겠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이견이 된 상황이고요.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제일 큰 이유는 이번에 뛰어들어서 당대표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예. 설령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른바 당내 혁신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난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 선로 발탁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벌어졌던 일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미래에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없었거든요. 예. 이른바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금 현재의 주류는 뭐니 해도 영남 TK와 PK 우리 의원님이 이제 부산 출신이신데요. 바로 그런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 저도 의원총회에 열심히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예. 이른바 지금 송 원내대표가 63표를 얻고 한동훈 계의에서 내세운 김성원 후보가 30표를 얻었다.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역학관계를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져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내 어떤 구도상 본인이 원하는 혁신의 길은 매우 멀다. 이렇게 예. 두 가지 요인이 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부산에 계시는 최인호 의원님. 저도 똑같은 분석이고요. 예. 설사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예.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미 다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거의 전부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랐던 친윤계. 예. 그러니까 허리가 다 친윤계로 포진되어 있는 데다가 네. 자, 전당대회를 했다고 해서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최고위원들이 또 집단지도체에서 중요한 의결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예. 최고위원들이 지금 현재 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분들 보면 또 대부분이 친윤계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혼자만 대표가 된다 한들 어차피 힘을 못 쓰는 무슨 상황 혁신안을 아니겠느냐. 내거나 또는 당 개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최고위원들이 나서고 다 예. 반대하고 또 집행해야 될 시도당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뭐 실권이 없고 식물 당대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허수아비 당대표가 될 것을 우려했다. 예.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 분열상 속에서는 네. 자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지방선거가 참패가 되고 나면 네. 다음 총선을 겨냥한 전당대회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서 있을 보궐선거,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출마해서 우선 당 대표보다는 여의도에 국회에 입성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마련하고 예. 또 그 사이의 외곽에서 편덤 조직 등의 그런 조직 강화에 주력하지 않겠나 뭐 그런 판단으로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지금 말씀 중에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단정을 주셨는데 왜 국민의힘이 그것은- 이길 수도 있죠. 그것은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못 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조금 순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 결과는 뭐 이제 열어봐야지 그렇습니다. 아는 이건 거니까요. 뭐 그 요즘 사이에 어떤 여론조사를 일이 보면 있을지 좀 모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좀 어려워 그렇습니다. 보인다 이런 뜻이었고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한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 상황에서 찬탄의 대표격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가 빠졌다. 이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반탄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흘러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 탄핵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국면이 국민의힘,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대선에서 6.3 대선에서 이미 우리가 41% 득표로 패배를 한 이후에 새로운 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에서도 탄핵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짙게 끌려 있습니다. 예. 당시 선거 과정에서 탄핵에 상대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탄핵에 찬성하느냐가 지금 구도가 그대로 갔는데요. 네네. 바로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손을 드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탄핵에 반대를 했던 반탄 김문수 이 후보라든가 또 장동혁 후보 등을 중심으로 한 예. 이 반탄 세력들이 더 탄력을 받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었죠. 예. 지금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는 출마를 안 하지만 그래도 개혁에 맞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펼쳤죠. 그것이 조경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지 대열에 합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후보들의 어떤 그 약진 그리고 예. 표의 결집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출마는 하지 않지만 누구를 돕느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뭐 이런 후보를 지원하기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안철수나 조경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럼 찬성할 것이냐 또는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 운동을 할 것이냐 예. 현재로서는 뭐 별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지난주에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었잖아요. 그 만났던 이유는 뭐 서로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출마 의지가 진짜 확고하냐, 단일화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을 타져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워낙 그 뭐 출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성산이 없다. 네. 라고 이제 판단한 그런 이제 의미인데 어쨌든 이제 뒤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조경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좀 더 이제 좀 득표율을 높아야 다음에 자신이 등판할 때 그것이 기반이 돼서 자기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면 뭐 다음 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뒤에서는 지원을 상당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서진 전면에 않을 거라고 보세요? 나서지는 뭐 오히려 자기 선거도 아닌데 또 이제 자기 선거도 아닌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들과 또 각을 선다는 것은 본인이 부담이다 이랬는데 오히려 명분에 맞게끔 하려면 사실은 단일화 레이스를 하다가 안철수 후보 손을 들어주고 예.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이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앞장섰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올바르지 않았냐 이런 판단인데 예. 지금으로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로서는 차기 당권주자 지지율 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개혁파로 불리는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또 합쳐서 나름 혁신연대를 만들 경우에 김문수 후보를 또 이제 앞서서 조금 구도를 바꿀 가능성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빠지고 두 분의 상황이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철수, 조경태 후보, 거기에 또 주진우 후보도 이제 분류는 또 그렇게 됩니다. 본인은 그거에 대해 찬성을 안 하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서너 개 나와서 큰 차이가 되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개혁연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상 단일화를 하면서 한 분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탄핵 반대쪽 진영에 있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보다는 바로 이 개혁 연대라는 그런 그 고리로 한 분을 내세워서 거의 51대 49 경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동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선거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대의원 분포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TK, PK 합쳐서 당원이 거의 한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80대 20 이렇게 당심을 중요하는 그런 룰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 단일화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 선거에 보는 포인트는 될 수 있어도 대세를 집어 이렇게 이 역전시키는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볼까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두 후보 간의 행보가 차이를 보이면서 또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요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그거를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강선우 의원이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퇴를 하기 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 목소리가 조금 달랐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처음부터 사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고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응원한다라고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후보가 민심 우선 당 대표 리더십 이번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거를 전면에 이제 세움으로써 아주 뭐 강하게 이제 드러낸 것이죠. 박찬대 후보가 조금 뭐 그 기류를 먼저 알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류라는 거는 대통령실의 기류라는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전 교감도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 아니 사전 교감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에게는 사퇴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또 어떤 후보에는 안 알려주고 이렇지는 않았죠. 그러나 박찬대 후보가 개인적인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좀 직간접적으로 하긴 한 결과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로 봐집니다. 네. 다만 그럼 먼저 알았다고 해서 사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박찬대 후보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나는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께 민심의 목소리,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네. 그런 그 충정을 앞으로 보여주는 당대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그 크게 이제 메시지로 낸 것이라 봐야 되고 네. 또 정청래 후보는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또 옹호하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한 당심 우선의 행보를 그 뒤에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 수해 복구가 없었으면 오늘 사실 호남권 이제 중간 순회 경선이 중간 이제 있었을 투표가 거죠. 있을 예상이었는데 예. 이제 다음 주는 다 이제 원샷으로. 막판으로 다 원샷으로 예. 다 이제 하게 돼서 중간에 과연 박찬대 후보의 저는 승부수가 호남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로 완전히 이제 막판에 가봐야 이제 깨봐야 이제 아는 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제 호남 쪽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박찬대 후보가 국민 민심 우선 리더십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찬대 후보의 일종의 그 이제 강선우 사퇴 효과가 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이제 권리당원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예. 정말로 이제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예. 또 정청래 후보가 줄곧 당원 우선, 당심 우선의 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권리당원들의 소위 말하는 당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찮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마지막 남은 일주일간에 소위 국민 민심 우선과 당심 우선 간에 치열한 논리 전과 예. 메시지전이 펼쳐질 것으로 봐집니다. 예, 민심과 당심 얘기를 하셨는데 명심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찬대 의원이 명심을 읽은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효과를 실제로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 판단은 우리 권리당원이나 국민들 몫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저희가 분위기 어떻게 다른 보세요? 상대방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를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명심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후보에게 가 있구나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확신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7분 전에 이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퇴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거는 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아침 다음 주 수요일이죠. 사퇴하는 수요일 날 아침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강선우 후보자의 부적합하다라는 게 제가 뭐 수치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60 몇 %에 적합하다라는 게 32%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이 박찬대 후보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네. SNS 통화에서 17분 만에 그런 그 사안을 이끌어낸 것은 글쎄요, 뭐 이건 누가 봐도 오비 일학이 아니면은 네. 이 박찬대 후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파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 우리가 어딘 그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번에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 뽑을 때 이 지금 총리가 된 김민석 후보가 4등, 5등으로 있을 때 왜 이렇게 김 후보는 이렇게 이 지지율이 안 나와요라고 할 때 바로 그 장면이 4등에서 1등으로 쭉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키면은 굳이 이재명 후보가 박찬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예. 이것을 퍼즐로 맞춰보면은 그래도 시중에서는 정청래 뒤에 김어중이 있고 박찬대 뒤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말 들으면 이제 농담이지만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박찬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어떤 기류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강선우
스캔들로 이 표출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일단 지난주 순회 경선 결과만 나왔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있지만 이게 얼마든지 또 이번 기회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상당히 격차를 줄일 수는 있되 이것을 뭐 완전히 역전 2번 1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 상대당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긴 적합치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추격은 할 것이다. 그 추동력이 바로 이번 강선우 건이었을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권 주자인 두 후보 간의 강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 강선우 후보 물러난 거에 대한 반발심 때문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찬대 후보는 그동안 좀 부드러운 이미지, 안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또 권리당원들이 영남과 충청권의 개표 결과 상당히 잘 싸우겠다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이제 91%가 남았습니다. 이제 9% 정도만 이제 권리당원이 개표했는데 90%가 남은 상황에서 권리당원을 향해서도 민심도 존중하지만 나는 또 잘 싸우기도 한다. 또 야당의 특히 이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특히 윤석열, 친윤석열 세력들이 아직도 기득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옹호론자, 계엄 옹호론자 이런 분 한 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야당, 특히나 국가 공권력의 정상적인 집행을 아주 인간띠로서 막았던 당시 윤석열 체포를 막았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조치로서 그 결의안을 채택하자 했는데 선명성의 일종의 메시지라 봐야죠. 그러나 그런 선명성은 이제 권리당원에게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될 것이라 보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정무적인 지금 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그것이 현실화를 시켜내려고 할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원내대표를 벌써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내려한 잔동 세력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 그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또 야당에 대해서 심판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제들은 안고 있다.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제들은 안고 있는데 어쨌든 박찬대 후보는 권리당원을 향한 선명한 메시지 전략에 또 구수한 측면이 있다. 막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죠.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정치력의 문제인데 실제 현실화 시킬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실제로 제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명을 추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심의 훅폭풍을 참 이 지금 워낙 이 국민의힘이 지금 힘이 약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박찬대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워낙 많이 차이가 뒤졌기 때문에 참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국민의힘 45명 제명한 저게 무엇 때문에 45명이 나왔을까요? 바로 윤 대통령의 한남동 사저 체포를 저지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자 유력 신문의 이 칼럼을 한번 제가 짧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45명이 윤 대통령 체포, 이 불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체포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한남동 사저에 간 게 더 이적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전직 대통령 누구 다 실명까지 거론됐죠.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 대북 이적에 포함이 북한을 이롭게 했던 분들이 지금
버젓하게 활동을 하는데 네. 이 경중을 따지면은 정말 너무 파렴치하다라는 게 오늘자 유력지의 칼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국힘의 45명 제명 저는 부디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심의 어떤 매서운 후폭풍을 한번 제대로 마저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여야 전당대회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이제 서로 막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함께 여기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그리고 김 여사 일가족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사건, 공천권 개입, 부당한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커바나 컨텐츠 사무실, 컴투스 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김건희 씨의 모 최은순,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김선교 의원은 전혀 관련된 바도 없다. 예, 방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들으셨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특검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요일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다 지역구 내려가고 없는 상황에 굳이 오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꼭 특정 요일을 상대로 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다. 뭐 그렇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만 아무래도 또 특검의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또 입법부에 현장에 가서 국회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측면들은 있겠죠. 또 하다 보면 또 물리적으로 혹시나 의원들 간에 또 의원들과 이 특검 간에 어떤 충돌이 있으면 또 네. 국민들도 우려한 바가 있을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점들도 뭐 일부 감안했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요일을 그 명분으로 해서 특검의 수사가 과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김건희 특검은 16개의 수사 꼭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도 공흥지구 특혜 부분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네. 실제 양평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특혜 노선 변경 그 건도 김선교 의원이 지금 연루되어 있거든요. 양평 군수 시절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양평 일이라고. 군수 시절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위를 하면서 질의서를 많이 였습니다. 국토부에게. 압력성 질의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명분으로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곳으로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도 지금 있거든요. 예. 막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그 김건희 여사의 범죄 행위 네. 그리고 드러나는 범죄 그 행위에 대한 특검의 그 수사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변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뭐 이런 그 과잉 보호는 결코 민심에 좋지 않다.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도 또는 계엄에 동조했던 전한길 씨도 입당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당 지도부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듯한 어떨 때는 감사하다 했다가 지금 와서 내치지 못한다. 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또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이런 그 특검의 수사에도 일종의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오히려 더 민심에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강제 수사였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예, 실제로 정말 정치적인 그 압수수색이었다라고 하면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올 때 아주 강력히 이 저항을 했겠죠. 예, 다 보좌관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런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관들이 다 들어가서 예. 절차적으로 다 압수수색할 거 다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왜냐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네. 압수수색 예고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다 모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했잖아요. 금요일만 이렇게 쭉 그 달력에도 나왔습니다는 금요일 날 오후쯤 되면은 거의 의원회관이 반 이상은 이제 빕니다. 예, 예. 지방으로 많이 그 내려가니까 아마도 그걸 노리고 압수수색조차도 그런 걸 감안을 한 압수수색이면은 이게 정치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뭐 완강히 강력히 그거를 그 수사관들을 방해하고 그런 거는 당내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그렇습니다. 했다. 이미 특검의 3대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예. 거의 그 대세로 수긍을 하는 분위기죠. 때로는 절차적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원내대표 또는 뭐 대변인 성명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네. 현재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이른바 쉴드를 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어디에도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심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자택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이 자택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이 이미 한번 이렇게 털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또 가서 뭔가 가지고 올 게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이 업체인데 그것이 이제 많은 또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사안을 진행할 때 이것은 사무실이다, 이것은 자택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컨텐츠 카바나의 이 사무실에서 어떤 자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 사안별로 압수수색 대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는 거 이게 탈탈 털기 아니냐라는 그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김건희 여사 측도 그렇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요. 이거 네. 지금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그 태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안이 깊숙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네. 또 이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이미 이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하면은 이게 줄줄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거기까지 갔다고 봤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회피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당당하게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신발 사이즈는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목걸이는 모조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뭐 진위 여부가 곧 밝혀질 것으로 봐지고요. 특히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백 2개를 이제 선물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일반 가방과 신발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누어서 교환을 바꿨다, 했다고. 교환했다 예. 했는데 신발은 사실은 뭐 양말을 조금 두껍게 신으면 예. 250 신발 발도 260짜리 신고 있죠. 신을 수 있죠.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 좀 차이가 좀 그래도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할수 신을 수 있겠죠. 있다. 예. 뭐 10mm 정도는 얼마든지 차이가 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발은 뭐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명품백이든 신발이든 간에 저렇게 교환한 것은 맞다. 영수증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면 실제 이제 심부름을 했던 신발과 가방을 교환했던 그 행정관들이 김건희 전 여사에게 직접 전달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예.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구속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단계로 보이는데 예. 두 행정관 김건희 여사 전 여사를 모셨던 이제 그 두 행정관에 대해서 직접 분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도 경호처 간부들도 다 이제 돌아서서 나홀로 각자 대소장으로 가듯이 이렇게 이제 김건희 전 여사 쪽에 비서들도 각자 도생한다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팩트에 기초해서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아마 그 신발이 그대로 전달됐다. 예.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봤다. 네. 라고 이제 진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거다라면서 위자료 10만 원씩 줘야 한다라는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위자료 다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판결이 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 지금 80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 전 네. 대통령에게는 한 7억 원 좀 안 되게. 그렇습니다. 예, 다 예금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가 큽니다. 국민들께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입혔다. 뭐 이 저 두 번째인가요? 국민들께 어떤 그 사실상 불편을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여러분께 적지 않은 피해가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회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조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법리 다툼을 치열하게 하되 이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의 양형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국민들께 도리다. 이건 두 분께 똑같이 다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라라는 것은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두 분을 위안한 길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예. 뭐 똑같은 생각이고요. 뭐 영치금도 모은다 하는데 일종의 정치적인 뭐 쇼나 봐야 안 되겠습니까? 80억이나 있는 분이 실제 영치금 액수는 5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모금 운동을 했다는 것은 일부 남아있는 극소수 지지 세력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지지자 관리 차원에서 동정업소 전략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실제 이제 성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씩 위자료를 달라 해서 10만 명이면 뭐 1,000억이 됩니다. 만 명만 해도 이제 거의 100억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가 더 불어나서 다시 이제 재판을 걸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까지 다 위자료 주라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뭐 80억 재산 이제 다 내놔야죠. 소송 거는 사람마다 다 이제 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왜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위자료 소송을 하느냐 하면은 태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하고 또 검찰 특검 수사 다 거부하고 지금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의 일말의 반성의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났고 그 화에 대한 응징의 조치로서 이런 위자료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양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말로 대법원에서까지 다 이제 원고 손을 들어줘 버리면은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하는 거죠.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국민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정말 속죄의 마음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아주길 바란다. 수사 받아주길 바란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약 20년 전에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구매한 그 실탄 개수는
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행에 이번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일부는 장전되어 있고 일부는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인천 송도에서 아주 충격적인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살해했다. 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직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또 유족의 그 입장하고 네. 지금 그 살인 용의자의 입장하고는 또 상당히 간극이 좀 큰 내용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살인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 가정 불화를 얘기를 했지만 네. 유족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생활비가 지급되다가 예. 끊어진 점을 하나의 불만물로 삼았다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족 입장에서는 이 가족 그 회사 자체의 직원도 아니었고, 네. 이게 상당히 간극이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생일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마 이 살인 용의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많은 가족이 그 모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 다중 살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그런 날로 디데이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해를 할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생일날은 아들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이 다 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본다면 아마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본인의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라든가 그 존재감 자체가 상실되게 된 것이 바로 나의 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응징과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공산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1인이 아니고 다수를 살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족 몰살 또는 예. 가족 학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런 계획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 가방 안에 사실은 사제총 그 한 점, 두 점이 아니고 예. 무려 11점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량의 살해를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와 또 날짜도 정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범인과 유가족 측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뭐 가정 불화였다, 아니다. 돈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문제 없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살인죄에 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경위와 관련해서 당초에 이 피해자가 얘기했던 부분은 가정 불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생활비를 내가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고 300만 원씩 받았었는데 이게 끊겨서 이와 관련해서도 불화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가정 불화가 없었다. 당시에도 생일잔치를 할 만큼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300만 원이 끊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굉장히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했었고 끊긴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서 결국엔 이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바로는 당일에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나 손주 또 가정주부까지 다 살해를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보입니다. 한 가지가 살인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살인 미수죄가 최근에 추가가 된 것이고 이 나머지 한 가지가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같은 경우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도 이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서 이 부분 방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죄명이 당연히 많아지고 이 부분 법원에서 판단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 이 중한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량이 부분이 더 있고. 이제 많아지게 예,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더 형량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죄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을 하는 이 개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죄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될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살인죄의 경위가 무엇인지도 보게 되는 것이고 예.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정말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살인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또 최근에 살인미수 부분이 추가된 이유가 유족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아들에 대한 이 결국 공격을 하고 이후에 이 며느리라든지 이 지인, 가정교사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가정교사에게도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 예.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게 참 보여줬던 행동과 그 말이 간극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과 본인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그 사고 구조는 예.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그 착한 그러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강화시키고 하는 거죠. 즉 원인 자체를 외부로 돌리는 소위 말해서 그 외부 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원래 평화롭고 착하고 자상하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이를테면 가족, 그것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전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전처와 아들을 다 포함하는 즉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응징과 처벌에 대한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이제 나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예. 이런 행동에 대한 원인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 아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항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범인이 범행 당시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한 30-40분 뒤에 나타나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좀 본인이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그동안에 지금 범행을 실행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네. 만약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는 저는 뭐냐면은 이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 집 떠나는 그 상황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본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예. 오늘 끔찍한 일을 벌이겠다라고 사실상은 마음의 정의를 다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 30분 정도 자신의 그 차 안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준비한 탄환, 사제 총기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최종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 그 다시 아파트에 올라와서 네. 아들이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발사를 했다. 예. 그렇다 본다면 그 사제 탄환 자체가 이미 장전이 되어 있었다. 예. 그럼 장전하는 것을 아무래도 30분 동안 차 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단순한 그 심적인 갈등의 양보다는 내가 바로 이날의 성공적인 처단을 예. 응징을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 점검의 시간일 가능성도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이 범행을 1년 전부터 거의 지난 8월부터 쭉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물품들을 구매하고 계획을 어느 정도 해왔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건데 충동적인 범행과 또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범행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처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범행 도구가 사제 총기입니다. 직접 만든 총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이프가 필요한 것인데 예. 그 파이프를 작년 8월에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탄알, 이 총알로 보이는 것은 20년 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계획 범행인 것도 맞는 그런 사실로 보일 수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관계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사건 당일에 좀 돌아가 보면 경찰이 특공대가 올 때까지 한 70분 동안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경찰의 대응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초동 대응이 상당히 소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신고를 받았을 때 네. 총기가 소유가 되고 있고 발사가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혹시 그 나머지 가족에 대한 인질 상황이 발생이 돼서 네. 바로 진입을 했을 때 혹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돼서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은 아닌가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실상 10분 남짓 사이에 이 그 용의자 살인 용의자는 이미 그 현장에 없었고 예. 그렇다 본다면 바로 적어도 진입했다고 한다면 총상을 입은 이 아들 피해자의 목숨은 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 네. 이런 아쉬움 대목이 있고요. 네.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그 경찰청에서도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오늘 중으로 아마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그 매뉴얼에 의하면 당일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당직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네. 일정한 지휘를 하고 주무 과장이 왔을 때 이 지휘권을 인계하는 것이 그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70여 분간 당직관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은 초동 조치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 감찰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70분 기다리는 이 현장의 판단과 네. 10분 안에 바로 그 그냥 형사들이 강력반 형사들이 네. 바로 들어가서 사실상은 제압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뭐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 경찰 우리 그 한국 경찰 공권력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수세적이고 수비적이고 회피적이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문제점입니다. 네. 그 왜냐하면 혹시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예. 나중에 혹시 책임져야 되는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또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위축이 되어 있다. 네. 이 점이 사실은 약한 공권력을 키웠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을 가하고 싶고요. 네. 사실 그 수년 전에도 뭐 이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역시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기억하는데 층간 소음과 그 관련돼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직접 그 위의 상황을 맡기는커녕 그 현장을 떠나고 말았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형사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그 공권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상황에서도 나중에 녹취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인 그 며느리죠. 예.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왜 안 오느냐. 경찰 좀 빨리 와달라. 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112 그 담당자는 위치가 어디냐 좀 본질과 벗어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수밖에 지체되었다. 없었던 거고. 그 심지어 그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이웃도 예. 왜 경찰 왜 안 오느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정말 경찰이 필요할 때 왜 우리 경찰은 이렇게 주저하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그 구조적인 개선과 개혁도 시급히 있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청이 일단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송도 총격범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를 했었고 이 총기도 사제 총기를 직접 이제 만들었고 이를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아직도 그 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올라오면 총기 제조하는 거나 이런 영상 올라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 총포화약법 8조의 2가 2015년에 신설이 됐고 이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이런 총기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상이 올라오는 이 플랫폼들이 외국 회사인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시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있지만 이것도 영상이 하루에도 정말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예. 세계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다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이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또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에는 서울 기름역 인근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러면 피해자들 뭐 내려오거나 이런 것도 좀 배웠어요. 여기 집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여기서 피나고 한 사람은 저기서 누워있고 보면 막 피가 좀 많이 나고. 네, 많이 났어요. 내가 수건도 갖다 줬어요. 막 위에서 막 싸울 때 막 그거는 성관계 막 이런 게 아니요, 있었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가게에. 평소에 얼굴 보면 그냥 아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주 왔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놀다가 싸우고 갔어요. 혹시 막 평소에 자주 싸웠다거나? 아니요. 세 분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던 사람이에요. 세 분 다 동네 주민.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이번에 흉기 난동으로 2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요? 네, 그 뭐 기름동의 한 그 기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지금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그 70대 그 노인인데 네. 이 피해자는 80대, 60대입니다. 그 지금 80대, 60대는 가슴, 뭐 손 등의 그 부상을 입었고 예. 지금 그 공격자로 생각되는 70대 그 노인은 아마 그 자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아직 네. 의식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면 네. 묻지마 범죄는 아닌지? 이 그러니까 부분이 묻지마 궁금한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네. 공격 행위인데 이 세 사람은 서로 면식 관계, 그 아는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관해서 혹시 그 내기 바둑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의 앙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뭐 의혹적 시각도 있고요. 예. 또는 그 현장에서 발견된 예를 들면 뭐 술이라든가 또는 그 화투패가 있어서 예. 무엇인가 이와 같은 뭐 내기 바둑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경찰은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유혹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그 아는 사이에서 그 지인 간의 어떤 모욕감 또는 그 감정적인 뭐 격분 뭐 예. 이것이 하나의 그 동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그 이 점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왜 이렇게 요즘 우리 사회에 흉기 난동이 그 많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 서로 평화로운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또 흉기가 준비되었던 것인지 예. 그리고 최근에 마련된 뭐 예를 들면 뭐 흉기 소지죄에 대한 공중에 있어서 그것의 법만 덩그러니 만들어놨지 네. 실제적으로 왜 예방을 못하는 것인지 예.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의 그 국내의 그 치안적 환경과 치안 토양이 완전히 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정부의 그 대응은 과거의 구식으로 그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안전과 치안 대책이 국가 정부의 정책의 우선 어젠다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 또 가족 간의 이와 같은 총기 사건이 있어도 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 후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를 또 예. 범하지 않도록 네. 뭐 정부 등이 실효적 대책을 꼭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도 정말 더운데 이런 흉흉한 소식까지 더해져서 가슴이 그냥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은 주말 동안은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토요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